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내수 부진 탓 매파적 인하, 가계비 부담을 내년 초에나 더 내릴 듯. 일단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하면서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임창용 이 한은 총재가 발언했던 것과 관련된 기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라가면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3%밖에 올리지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미국처럼 급하게 계속해서 내릴 수는 마냥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급하게는 내리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끌 쪽 같은 경우에는 0.5% 금리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하려면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서 금리가 일단은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저히 적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배경과 전망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0.25%포인트 베이비 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 인하 가능성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낮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매파적 인하라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시사한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계부채 증가 둔화 데이터가 9월 한 달치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큰 배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 후에 대출 증가 우려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는 9월 한 달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계부채가 얼만큼 늘어날지 그리고 과거에 그 가계부채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가계부채가 얼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될 경우에는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추가 금리 인하까지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시에 가계부채 정도는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려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 그리고 공사 비용, 교육 문제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현재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정책 공조, 그러니까 금통위 혼자가 아니라 정책으로까지 함께 공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 위원 중 6명 중에 5명, 거의 대부분 인원이 기준금리가 3.25% 지금으로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0.25%포인트씩 두 차례 총 0.5%포인트 인하는 가능할 것이다라면서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 조금 더 시선을 돌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가 안정 더불어서 가계부채 통제 시에 내년 말 기준금리가 2.5%가 예상된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 안정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을 하겠다라면서 어쨌든 이 말에 내표된 의미 자체가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는 보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지금 완만한 속도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를 거기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계대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현재 한은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지적도 지금 시장에서는 꽤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된다라면서 지금 현재 내린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성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현재 제기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이 감소했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증가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에서 8월 거래량 기준 했을 때 11월 대출 증가폭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금융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권 반응을 담은 기사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카드와 캐피털 업계 측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 금융 비용이 낮아져서 이 수익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큰 폭의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반응을 내비쳤고요. 여신 전문 금융채 금리 하락으로 이 자금 조달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라면서 예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드와 캐피털 쪽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여전체 금리 하락으로 영업이익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다 라면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예상안을 내놨고요. 소비자에게도 할부금리 인하 등의 이득이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 카드와 캐피털을 사용하는 소비자께도 이제 좀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마찬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무이자 할부 상품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금리 인하 효과는 수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체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저축은행 업계 쪽에서도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F 부실 위기에 처한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로 고금리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좀 내비쳤습니다. 유동성 공급으로 영업 환경과 수익성 전반적인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PF 구조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체율과 부실 채권 문제로 단기적인 효과 자체는 조금 더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보험업계도 살펴보자면 기준금리 인하로 지급 여력 비율 하락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면서 여기서는 좀 우려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IFRS 17 도입으로 금리 하락 시 부채 증가폭이 이 자산 증가폭을 초과를 해서 순자산 가치가 조금 더 감소할 것이다라면서 전망점을 내놨고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당수가 지급 여력 비율 하락을 좀 경험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IFRS 17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한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의 재무제표에서 보험계약을 더 투명하고 더 일관되게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부분이고요. 주요 특징은 보험사의 수익성과 보험 부채를 평가를 할 때 미래 현금 흐름과 리스크를 더 정밀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보험계약의 수익과 비용을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보험 부채의 변동을 매년 또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수익성, 리스크를 조금 더 명확하게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순이자 마진 하락 방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을 해서 수익성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로 순이자 마진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 효과로 그 폭 자체는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또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와 그리고 해리스 이 두 후보 간의 이 경쟁력, 이 관련된 기사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발언과 공약부터 살펴보자면 트럼프는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나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USMCA 재협상 의지를 밝히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협정 개정을 다시금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대출이자를 전액 세금 공제 대상으로 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생산 확대 그리고 구입 비용 절감 자체를 목표로 한다라면서 공약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보편 관세 그리고 멕시코산 자동차 관세로 인해서 이 감세 효과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면서 이 발언에 있어서 조금 더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트럼프의 발언은 디트로이트 및 경함주인 이 미시간주의 표심을 잡기 위한 그 전략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경제 정책을 부분으로 해서 맹공격이 이어졌는데요. 트럼프가 미국 서민 경제를 치고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라면서 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의 과거 거짓 발언과 행정 실패를 또 지적을 하면서 그를 미국을 이끌 수 없는 지도자라는 부분을 명시하면서 또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해리스는 경제적 공정성과 이 사회적 정의 이 두 부분을 강조를 크게 하면서 민주당의 경제 회복 계획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남성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여성 후보에 대한 지지 자체를 조금 더 독려해달라라고 부탁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대선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8.6%, 해리스가 47.8%로 굉장히 초접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에서 미국 제조업 거기 더불어서 자동차 산업 부흥 이 두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현재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세에 합세한 상황입니다. 오바마는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 트럼프를 자기만 생각하는 78세 억만장자라면서 직격탄을 날리면서 좀 비판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허리케인 관련 유세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류를 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게 물자를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또 강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남성 유권자들에게 해리스 지지를 촉구를 하면서 이 바이든 때보다 낮은 해리스 지지율을 보완하려 한다라는 점도 한번 눈에 띄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선거 직전까지 경합주 유세를 이어가면서 이 해리스 득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득표율 자체가 굉장히 접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도 한번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